자, 오늘은 새로운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한가람 큰 배움터가 출범을 하게 된다는 소식입니다. 저는 그동안 쭉 공부를 해오고 강연을 하고 강단에도 수고하면서 많은 거를 느껴왔습니다. 큰 틀은 지금 우리의 교육 시스템이 과연 지금 적당한가라고 하는 그런 문제제기를 계속 해왔었죠. 뭐든지 역사에서부터 찾아봐야 되는데 우리나라 교육 시스템의 문제는 학생도 불행하고 학부모도 불행하고 또 선생님들도 불행하다는 거죠. 물론 행복한 분도 없진 않겠지만 큰 틀에서 보면은 마치 현재의 교육이란 것이 뭐 일종의 전쟁터처럼 돼 있죠. 그러면서 어떤 철학적인 부분은 상당히 빠져 있어요. 그중에 우리가 이 사진을 한번 보시면은 대한제국 때의 사립학교인데요. 잘 보이시지는 않지만 태극기에 건괴가 있죠. 그러니까 이 당시 대한제국의 사립학교는 상당히 태극기를 걸어놓고 그런 민족적인 애국적인 교육을 해왔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민족은 원래 교육열이 높았죠. 단지 우리 민족뿐만 아니라 유학체제의 국가들은 대부분 교육열이 높은데요. 그 중에서도 우리 민족은 교육열이 대단히 높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높은 교육열은 관학보다도 주로 사학이 많이 수행을 했습니다. 관학은 조선시대로 치면은 성균관을 비롯해서 모부학당이 있고 그 다음에 각 지방으로 가면은 또 뭐 향교가 있고 그랬었는데요. 이 사학이 상당히 많이 발달했던 것이 우리의 전통적인 교육 체제였었죠. 사학이라는 거는 개인이 학교를 설립해 가지고 학생들을 가르치는 건데요. 사실 교육이라는 건 뭐냐면 세계에서 가장 먼저 사학을 창설해서 가르친 분이 누구냐 하면은 공자가 바로 사학을 만들어 가지고 많은 제자를 길러낸 현이죠. 공자의 인생은 어떻게 보면 정치에서는 실패하고 교육에서는 성공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공자의 많은 제자들이 많은 곳으로 뻗어나가서 누구는 정치가가 되고 뭐 누구는 학자가 되고 그런 많은 후학들을 길러냈습니다. 그런 전통에 따라서 우리나라도 조선시대부터 아니면 그 이전에 뭐 고려 때도 사학이 상당히 이제 성행을 했었죠. 특히 대한제국 말기에 나라가 위기에 빠지니까 각지의 애국지사들이 다 학교를 설립을 했어요. 여러분들 독립운동가들의 인생을 한번 살펴보면은 안중근 의사가 됐든 윤봉길 의사가 됐든 무장투쟁에 나서기 전에 들어가는 중간 경력이 반드시 교육에 종사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제총독부 자료를 보면은 1908년 경성 시내에 약 100여 개의 사립학교가 있었고 전국적으로는 5천여 개의 사립학교가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20만여 명의 학생들이 있었다. 근데 초당의 수는 10,000개나 되었다라고 하는 이야기죠. 그런데 여기에서 학교는 공자가 그랬던 것처럼 공자라는 가르칠 스승이 있고 그 다음에 배울 학생들이 있고 그 다음에 가르칠 공간이 있으면은 다 성립되는 겁니다. 그래서 논어에서 공자가 그런 이야기를 하죠. 자기는 곡식 한 속을 들고 온 학생들은 배움을 거절한 적이 없었다. 그러니까 가장 최소한의 수업료를 받고 그 다음에 스승이 있고 그 다음에 가르칠 공간이 있으면은 중국뿐만 아니라 우리 한국 고려 조선의 전통적인 교육 체계였습니다. 그것이 사립학교였죠. 그런데 일본이 러일전쟁 이후에 조선을 장악하게 되면서 통감 정치라는 걸 실시해서 이토 히로부미가 초기 통감으로 부임합니다. 이 통감이라는 거는 고종 바로 아래라고 하는데 이때 고종은 이미 실권을 다 상실했기 때문에 이 통감이 황제나 마찬가지죠. 그런데 이 통감 정치 때부터 이토 히로부미가 조선 대한제국의 교육을 상당히 약화시키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1908년 8월 26일에 통감부에서 사립학교령을 반포시키죠. 칙령 제62조로. 그런데 이에 대해서 매천황연이 매천야록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이때 사립학교가 각군에서 설립되었는데 교과서를 모두 우리나라 사람들이 저술했으므로 나라가 망한 것을 분통하게 여겨 모두 비슷한 내용을 서술하였다. 일본인들은 그것을 싫어하여 이재곤에게 그런 글을 쓴 사람을 제재하도록 칙명을 내렸다. 우리는 대한제국
대한제국 말기에 나라 팔아먹은 인물들을 갖다 뭐 을사오적, 정미칠적 이렇게 말하는데 그 정미칠적이 바로 학부 대신 이재곤이 그 중에 한 명이죠. 그래서 이토 히로부미가 이재곤에게 민족교육 시키는 거를 제재하게 하고 사립학교령은 반포하게 합니다. 그런데 이 통감부에서 이때 내린 사립학교령의 특징은 뭐냐면 첫 번째는 돈 있는 자만 학교를 운영하게 해놨어요. 이건 지금도 마찬가지죠. 사립학교령 제2조는 뭐냐면 사립학교를 설립하고자 하는 자는 좌예사 을 구비해서 학부 대신에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이렇게 해놨는데 가장 중시한 게 이때 사립학교령의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돈 있는 자가 해야 되고 또 하나는 반일 사상이 없는 자가 해야 된다는 이 두 가지 기준 가지고 만든 거예요. 그래서 사립학교를 설립하려고 할 때는 학교 부지와 학교 교사의 평면도를 제출하고 기본재산과 기부금에 대하여 증빙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게 지금도 한국에서 예를 들어서 내가 교육사업에 뜻이 있어 가지고 교육을 좀 하고 싶다 라고 해도 이 조항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돈 있는 자만 할 수 있게 돼 있죠. 지금 현재도 예를 들어서 4년제 대학 하려고 하면은 몇백억이 있어야 되고 그 기준이 그렇게 돼 있어요. 그 뿌리가 전부 다 이토 히로부미가 정미칠적 중에 한 명인 이재곤에게 만든 그 내용이 지금까지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미국 같은 나라는 재산이 없는 사람도 대학교 다 할 수 있게 해놨어요. 자격이 있고 능력이 있으면은. 물론 재산이 있는 사람이 하기가 더 쉬운 건 사실이지만 재산이 없는 사람도 능력과 뜻이 있으면은 대학 설립하고 대학원 설립할 수 있게 다 제도화가 돼 있습니다. 우리는 전혀 이게 안 돼 있죠. 그래서 이 두 장의 사진을 보시면요. 이거는 1905년 그 북한도를 망명한 한인들이 여기 서당을 만들어서 자녀들을 가르치고 있죠. 여성들도 교육해야 된다라고 해가지고 여학생들도 서당에 다니면서 공부를 하는 겁니다. 이때는 용지소학교. 이 순사들이 칼 차고 있는 걸로 생각하시는데 순사들뿐만 아니라 교사들이 일본이 나라를 점령하고 나서는 교사들로 하여금 헌병정치를 한다 그래서 교사들도 다 칼 차고 앞에 그 교단에 서가지고 가르치게 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이걸 갖다 소위 일제가 만든 걸 근대교육이라고 말하는데 저는 웃기는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뭐가 더 근대예요? 이렇게 할아버지 훈장 선생님과 어린 여학생들이 같이 할아버지에게 교육을 배우는 북한도의 교육 시스템과 교사들이 칼 차고 들어와 가지고 학생들을 가르치는 시스템과 무엇이 더 교육적이란 생각이 드십니까? 사립학교령의 또 하나 특징은 뭐냐면 성행이 불량하지 않은 자. 그러면 일제가 볼 때 성행이 불량한 자가 누구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립학교령 제8조 보면 다음에 해당하는 자는 사립학교의 설립자, 교장 및 교원이 되지 못한다. 금옥 이상의 형에 처했던 자, 징계 처분을 받고 면관된 자 중에 1개년을 지나지 않은 자, 교원 허가장을 환수당하고 2년이 지나지 않은 자, 성행이 불량하다고 인정되는 자, 이런 사람들이 다 누굽니까? 뭐 의병활동 하다가 체포되면 형을 받자? 그럼 사립학교의 설립자도 될 수 없고 교장도 될 수 없고 교원도 될 수 없다는 거예요. 또 성향이 불량하다고 인정되는 자. 누가 인정한다는 거예요? 다 친일파들하고 나라를 강점한 일본인들이 성향이 저자는 불량하다. 무엇을 가지고 불량하다고 하는 겁니까? 항일, 민족주의 성향을 가지고 있으면 불량하다고 하는 거죠. 그런 사람들을 사립학교에서 배제하기 위해서 만든 게 이 법이죠. 그 다음에는 말 안 들으면 또 폐교하게 해놨어요. 학부 대신은 사립학교의 개폐를 명령할 수 있다. 첫 번째, 변령의 규정에 위배될 때, 안녕질서를 문랑케 하거나 풍속괴란할 우려가 있을 때, 학부 대신의 명령을 위반할 때. 그러니까 조금만 조선 통감부의 비위에 거슬리는 교육을 시키면은 전부 다 학교 자체를 없앨 수 있게 만든 게 1908년에
사립학교령이죠. 그런데 이건 새로 생긴 기관뿐만 아니라 이 법을 공포할 때 제17조엔 뭐라고 했냐면 기존에 설립한 사립학교도 9개월 내에 본령 규정에 준해서 학부 대신의 인가를 새로 받아야 한다라고 해놨어요. 여기에 상당히 많은 반발이 일어났죠. 반발이 일어나니까 일본이 외국과의 마찰을 피하기 위해서 주로 외국계 선교사들이 세운 그런 학교는 형식적으로 제출만 하면은 다 인가해주겠다, 다시 승인해주겠다라고 하고, 그 반면에 독립운동가들이나 의병 활동했던 분들이 세운 학교들은 대부분 폐교를 시키죠. 그러고 나니까 대구 덕산초등학교의 수모부에 씨름은 어디로 사라지고 완전 운동도 일본식으로 다 바뀌어간 거죠. 여기에 일제가 완전히 대한제국을 점령하고 나서 1911년 8월에 총독부에서 조선 교육령을 또 반포를 하는데, 이때 뭐냐면 가장 큰 목적이 총독부의 조선교육령의 특징이 일제에 충량한 시민을 양성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2조가 교육에 관한 치고의 취지에 기초한 충량한 신민을 육성하는 것을 본의로 한다. 일왕에게 아주 충량한 신민을 육성하는 것이 교육의 기본 뜻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교육령 다음에 사립학교 규칙이 반포되면서 사학에 대한 통제가 더욱 강화되는데요. 그래서 사립학교령 이후에 1908년엔 5천여 개였던 것이 1910년 5월에는 1973개로 아주 급감하죠. 1914년에는 1244개로 급감하고 1915년엔 다시 1154개로 계속 떨어져요. 왜 떨어지느냐? 사립학교를 운영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더 늘어나는데, 이 교육으로 구국해야 된다라는 생각 때문에 더 늘어나는데, 총독부에서 통감부에서 폐쇄시키고 새로 학교를 설립하려고 하면 아주 까다로운 조건들을 내걸기 때문에 계속 줄어드는 겁니다. 이 도산한창호 선생이 세웠던 평양 대성학교, 이것도 아주 유명한 학교였는데 1912년에 강제 폐교시키죠. 그 다음에 백범 김구 선생이 교장으로 있던 안학의 양산학교, 여기도 1911년에 강제 폐교시킵니다. 그래서 독립운동가들이 설립했던 많은 학교들이 대부분 폐교가 되고 일본에 충성하는 그런 학교들만 남게 되는 거죠. 사립학교가 폐교가 되니까 이제 학생들이 서당으로 몰리는 거예요. 윤봉길 의사 같은 경우도 초학교 다니다가 스스로 그만둡니다. 나보고 일본인이 되라고 하는 교육을 안 하겠다라고 하고 이 서당으로 가죠. 이런 식으로 서당은 오히려 늘어납니다. 그래서 1911년에 16,540개였던 서당 14만 명이 다녔는데요. 1917년에는 오히려 24,000개로 늘어나고 26만 4천여 명으로 증가를 하게 되죠. 그러니까 이 서당을 갖다 완전히 폐쇄시키거나 장악하지 않으면은 식민 통치가 어렵다라고 해가지고 1918년에는 서당 규칙을 또 만들어서 서당을 통제합니다. 그 서당이란 게 뭡니까? 각 동네에서 선생님을 모셔다가 학생들 가르치는 건데 못하게 통제하는 거죠. 그러니까 일본 제국주의가 얼마나 악랄하게 우리의 전통적인 교육을 무너뜨리고 거기에서 우리 전통적인 교육의 사상들, 민족교육을, 민족사상을 다 제거하고 친일사상으로, 친일교육으로 바꾸려고 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여기 매일 아침마다 공성을 요배합시다. 그 다음에 학교에 가면은 일왕에 충량한 신민이 되는 그런 교육들을 시켜왔죠. 그래서 일제 총독부에서 만든 초등조선어 독본에 아침마다 온 가족이 일본을 향해서 저렇게 궁성을 향해서 요배하는 이런 걸 갖다가 학교에서 시키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신사참배를 또 강요로 하죠. 그러다가 결국은 일제가 항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제가 항복하니까 임시정부 요원들이 귀국을 하죠. 임시정부 요원뿐만 아니라 각지에 있던 독립운동가들이 다 귀국을 하는데, 이때 백범 김구 선생이 서안에서 일본이 패망했다 하는 소식을 듣고 기뻐하기는커녕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지는 듯한
그런 그 위기를 느꼈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아직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참전국의 지위를 얻지 못한 상태에서 일본이 패망했기 때문에 외국이 그 해방 위에 전국을 요리하게 되지 않을까라고 우려를 합니다. 그 우려가 정확히 맞아 들어갔던 거죠. 그러나 이 귀국하면서 독립운동가들은 이제는 교육으로 나라의 정신을 다시 되살려야 된다라고 하는 교육구국의 꿈을 안고 귀국을 합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 귀국한 분들이 여러 학교들을 만들죠. 예를 들어서 이시영 선생, 이분이 유해영 선생의 동생인 성제 이시영 선생인데, 뭐 이시영 선생 같은 경우는 원래 우당 유해영 선생 문중하고 또 안동의 이상용, 일동 김동삼, 김대락 다 합쳐가지고 신흥무관학교를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돌아와가지고는 신흥대학을 설립하고, 그 다음에 대종교 계열의 인사들이 뭐 홍익대학교를 설립하고, 그 다음에 뭐 건국대니 국민대니 단국대니 하는 데들이 다 이런 교육구국 운동 차원에서 처음에는 그 만들어졌던 그 개교했던 그런 학교들입니다. 그래서 임시정부가 처음에 그 개인 자격으로 요원들이 들어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시정부가 귀국할 때 대대적인 환영 행사가 많이 벌어졌어요. 그래서 대한민국 임시정부 개선해가지고 많은 학생들이 이제는 민족교육을 받을 수 있겠다라고 하는 꿈을 안고 임시정부를 환영을 했죠. 그러나 우리가 다 아시는 것처럼 1949년에 백범 김구 선생이 이제 암살을 당하게 되고 1945년부터 48년까지 미 군정이 친일파들을 다시 끌어들이고 그 이후에도 이승만 여건이 계속 친일파와 결탁을 하면서 이제 백범 김구 선생이 현역 육군 소위 안두희에게 피살을 당해서 서거하시게 되죠. 지금 뭐 정권이 바뀌었으니까 교육도 우리가 획기적으로 예를 들어서 이렇게 교육 구국의 꿈을 안고 독립운동가들의 역사관이 그 새 정권에서 구현될 거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은 별로 많지 않죠. 이게 당시 1949년 8월 12일 동아일보 기사인데요. 안두희 특사운동 각 단체에서 전개, 안두희를 다시 살려야 한다고 특별 사면해야 한다고 각 단체에서 운동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며칠 있다가는 안두희 석방진정의 민국당은 전현무관 뭐 해가지고 도대체 현역 육군 소위가 민족의 지도자를 쏴 죽였는데 저거를 특사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위인들이 누구냐. 이 당시 상당히 공포 분위기가 조성됐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 이런 비판들이 쏟아지니까 우린 아니다 라고 하는 또 변명하는 그런 단체들이 생겼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 와중에 이거 역사학계는 조선총독부 조선사편수회의 이병도, 신석호 이 양쪽이 보수진보할 것 없이 100% 다 장악했다 그랬죠. 99.9% 장악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나라 역사학계는 식민사학을 주창하는 사람이 있고 요걸 옹호하는 사람이 있고 요거를 수수방관하는 학자들이 있고 이 구조예요. 여기에 맞서 싸우는 사람 진짜 가뭄에 콩나듯이 하는 이 구조가 백범 선생이 암살당했는데 오히려 이 안두희 특사 석방운동하는 이쪽 세력들이 다 잡은 거와 별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에 와서는 한국역사학계가 오히려 A급 전범이 만든 사사카와 재단에 돈을 받고 일본에 유학 가가지고 일본에서 박사학위따고 돌아오죠. 학위 받고 돌아오면은 국내 자리 잡기가 아주 쉽죠. 그러니까 요즘에는 이 사사카와 재단이나 일본 문부성 장학금을 가지고 장학금만 대주는 게 아니라 생활비까지 대줬어요. 그러한 장학금을 받고 귀국해서 국내 대학에 자리 잡은 학자들이 임날본부서를 전파하는 지경까지 온 겁니다. 나라는 부유해졌는데 정신은 더 악화가 됐어요. 자발적인 친일, 자발적인 매국, 이쪽이 역사학계에 아주 팽배해 있는 게 지금의 상황이죠. 그러니까 이 역사학자들이 뭐 한국학중앙연구원, 동북아역사재단, 국사편찬위원회, 문화재청, 국립중앙박물관 이런 데로 장악하고 나서 가야사를 갖다 임날본부사를 바꿔가지고 유네스코에 등재 신청하는 이런 망국적인 상황까지 다다른 겁니다. 그래서 이 상황을 결국 타개해 나가려면은 교육이 중심이 돼야 되는데 현재 이 시스템 갖고 되겠느냐
라고 하는데요. 그나마 저게 코로나가 발생하면서 온라인으로 수업하는 것이 상당히 이제 광범위해졌죠. 이것이 어떻게 보면 하나의 새로운 교육, 새롭다기보다는 이 독립운동가들의 역사관, 독립운동가들의 교육관을 다시 살려야 된다라고 하나의 또 기회가 될 수 있죠. 그래서 저게 한가랑 큰 배움터에 이제 문을 열게 되는데요. 또는 고연무라고 중국 명나라 말기 청나라 초기의 이제 학자인데 그 망한 명나라를 다시 되살리려고 노력했던 그런 학자인데 고연무가 천하흥망 필부유책이란 말이 있어요. 천하의 흥망은 각 개인에게 다 책임이 있다. 물론 가장 큰 책임은 한 나라가 망했을 때는 왕이 가장 큰 책임을 지는 거고 그 다음에 대신들이 많은 책임을 지고 지배층들이 많은 책임을 지는 겁니다. 그러나 일반 농민이나 그냥 일반 평민이라 할지라도 책임은 있다는 겁니다. 흥망에는. 그것도 맞는 말이죠. 그 다음에 안중근 의사가 남긴 휴요 중에 하나가 바로 국간이 노심초사, 국가의 안위를 노심초사한다. 이러한 그 휴요를 또 남기셨죠. 이런 휴요들을 남기고 사형당했죠. 이 안중근 의사도 고향인 진남포에 학교를 2개나 설립했던 그런 교육운동가였어요. 그런 교육운동가의 차원에서 나라 망하니까 이제는 무장투쟁으로 나라를 되찾아야 된다. 라고 하는 생각에서 그 무장투쟁에 나서서 독립군 중장이 되었다가 이토 히로부미를 처단하게 되는 겁니다. 저희 한가랑 큰 배움터의 목적은 주체적인 관점으로 우리 역사를 바라보자라고 하는 거고요. 우리 역사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 우리 철학 사상을 이제 바라보자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처음에 첫 시작 하는 단계니까 그렇게 많은 강좌가 개설되지는 못하고 있는데 앞으로 차차 할 것들은 뭐냐면 그 일본이 우리나라를 점령하고 나서 전부 다 그 미신으로 몰아가지고 그 폐쇄시킨 과목들이 많아요. 특히 조선의 과거를 보면은 조선의 대과가 있고 잡과가 있는데요. 대과는 주로 유학경전하고 시국에 관한 식견을 물어보는 거고 이 부분도 저희가 당연히 한가랑 큰 배움터에서 강좌를 개설할 겁니다. 또 하나는 잡과라고 되어 있는데 이 잡과는 요즘으로 말하면 일종의 기술고시 성격이에요. 근데 이 당시 기술고시라는 거는 천문을 관측한다든지 풍수라든지 의학이라든지 하는 것이 다 잡과에 들어있었는데 이 모든 걸 갖다가 일본이 전부 다 미신으로 몰아가지고 다 없애버렸죠. 그 원형들을 저희가 되살리기 위해서 그런 강좌들도 개설을 할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그 전통 사상들, 종교들, 민족 종교가 있고 외래 종교가 있는데요. 저는 외래 종교들도 어느 정도 성장했으면은 그 민족 종교의 일원으로 봐야 된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민족 종교는 저희가 개설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민족 종교는 동학 계열의 천도교라든지 수운교라든지 있고 강정산 계열의 증산도도 있고 대승진료에도 있고 여러 종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외래 종교에서는 불교 같은 경우는 우리가 들어온 지 워낙 오래됐기 때문에 외래 종교라고 볼 수도 없죠. 그러니까 개신교 같은 경우는 실제 기독교 개신교의 본 사상은 뭐고 본령은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들을 갖다가 이야기하는 그런 강좌들도 개설을 할 거고요. 그러니까 다양한 문화와 사상에 관한 강좌들도 쭉 개설을 할 겁니다. 그래서 온 국민이 누구든지 쉽게 접근해서 알고 싶은 거를 알 수 있게 하는 그런 한가랑 큰 배움터에서 여러분을 만나게 되기를 바랍니다.